HLB의 하한가가 다른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작년에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신약 승인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신뢰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HLB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상황입니다.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해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을 사실 저희가 저번 달에 네.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모시게 된 게 아무래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가 좀 많아요, 대표님. 네. 오늘도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가 터져서 아마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네. 계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 또 많은 또 조언을 구하고자 네. 이렇게 또 특별히 모시게 됐었는데요. 오늘 기준입니다. 제 촬영 일자 기준으로 HLB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코스닥 기준 시총 4위인 기업이 또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지 네. 우선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하한가를 간 배경이 좀 있을까요? 어제 CRL, 그러니까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미국 FDA로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CRL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밝히지는 않았죠. 기존의 캄렐리 주막 항체 치료제이고 생산 과정이 아무래도 그 항체 치료제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거를 클리어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다시 그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주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다시 그 보완을 해서 냈고 그거를 수락을 했고 다시 검토를 했는데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세한 내막은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가 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파악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똑같은 문제를 2번 거론을 했고 그 문제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았었죠. 그 전에도 생산과 관련한 문제다라고만 알고 있었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우리가 알기는 어려웠거든요. 미미한 문제다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미미한 문제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중국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내막을 들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좀 시장에서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시장이 지금 정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투명하게 HLB에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HLB라는 기업이 또 작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밑에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코스닥에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또 상당한 기업인 만큼 이 HLB의 하한가가 의미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다른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물론 이제 심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작년에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신약 승인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신뢰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HLB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은 사실 알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경쟁력보다도 다른 부분이 입김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전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중국과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자세하게 알아봐야지만 알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 한편 최근에는 또 좋은 소식도 있었거든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기술 이전, 네. 한 번 또 획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또 기술 수출을 해서 시장을 안심시켰죠. 그러나 주가는 그거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의 그런 밸류에이션과 관련한 문제예요. 밸류에이션이 40만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찼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6월 달에 확률은 낮지만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지금 할로자임하고 이제 알테오젠이 특허와 관련해서 좀 약간 분쟁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미국 머크가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을 개발하고 있고 요번에 그 유럽 폐암학회에서도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상업화가 진행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할로자임의 그 엠다제라는 특허가 있습니다. 네. 특허를 두 개를 그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데 에난제는 이제 곧 특허가 만료되고요. 2029년에 그리고 엠다제라는 게 새롭게 있는데 이게 이제 30년대 중반까지 그 특허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이 알테오젠에 이렇게 애매하게 넓게 해놓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일부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 특허를 쓸지 어떨지 모르면서 너무 광범하게 이제 범위를 잡아놓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 머크가 이거는 그 특허로 내주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애매하다라고 해서 특허 취소 심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특허 심판이 아직 개시를 안 했고요. 개시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결정되는 게 6월 초반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심리를 개시한다 그러는 거는 알테오젠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니 앞으로 한번 심사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거기서 거절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알테오젠의 큰 악재가 되는데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리스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사히는 넘어가겠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좀 제한적인 그런 매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리해보면 40만 원 이상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허 취소, 심리의 개시, 결정 여부,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6월 초까지는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크게 뭐 상승을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눈치 보는 그런 흐름에 좀 갇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안 좋게 보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알트비포의 특허가 2043년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혼합제형에 대한 그런 강점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이 알테오젠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계약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 30만 원 그 사이에서 있다가 계속해서 계약이 누적되면서 밸류에이션은 조금씩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또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에 대한 그 성과가 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 알테오젠 자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은 유한양행하고 알테오젠 이 두 회사가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아주 조만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억씩 손익계산서, 대차대 이제 재무변동포에 꼽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전제 조건 하에서 국내 바이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투자를 해놨더라도 말씀하신 두 기업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의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두 회사가 과연 잘 끌고 가느냐. 결국에는 키트루다 SC 제형을
제대로 이제 상업화를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업화가 혹시라도 무슨 특허 문제에 걸려서 늦어진다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지금 정맥주사형이 엄청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특허 만료되기 전에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하 주사 제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골든 타이밍을 지금 그 미국 머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제적인 대응책을 먼저 마련을 했고, 그 사이에서 이제 할로자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알페오젠과 유한양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네. 또 이들이 앞길을 터줘야 네. 또 후발주자들도 그 탄탄한 앞길을 계속 밟아가면서 그렇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것 네. 같아서 얼마나 또 앞길을 잘 터줄지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의 임상 3상 관련해서 바토클리맙 임상 성과가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이거를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가 기준으로는 단기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네. 또 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분명히 그 이제 이뮤노반트가 향후에 이뮤노반트 1402 새로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임상 3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은 과거 물질인 바토클리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요번에 그 중증급 무력증 임상 3상 바토클리맙으로 했을 때도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호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는 신약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특허 기간이 굉장히 더 길고 약물이 우수한 이뮤노반트 1402로 다시 확증적 임상을 이제 그냥 곧 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제 빨리 신약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금도 충분히 이뮤노반트가 이제 들고 있습니다. 8억 달러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임상도 잘 해 나갈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다 고려해서 요번에 신약 신청을 그 임상 결과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고요. 1402로 다시 확증적 임상을 해서 이제 우월성을 완전히 입증한 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신약이 바로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이제 했다라고 지금 주가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전에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02로 갈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 1402의 임상을 잘 하는데 임상 3상 나온 데이터들을 다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까지 얘기했냐면, 하반기에 테드, 이제 갑상선 암병증이라는 임상 3상을 다시 그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까지도 다 잘 봐서 참조를 해서 앞으로 1402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조를 하고, 또 임상 프로토콜을 짤 때 참조를 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402로 엄청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402라는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대비해서 우월한 물질이다라는 것은 일단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쟁자는 지금 존슨앤존슨하고 아제넥스라는 이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이제 물질, 즉 이제 존슨앤존슨 리포칼리맙 대비해서도 월등히 이제 좋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제넥스의 물질 대비해서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 FcRN이라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더 효능이 잘 나올 수 있는, 밖에서 결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결합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1402로 임상 3상을 했을 때 데이터가 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치료 효과 그리고 부작용인데, 이 두 개를 아주 잘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GD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 두 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다른 회사들은 접근하지 않는 이 두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지금 이뮤노반트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초기 데이터가 나오는 늦어도 내년 한 초반 정도에는 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아주 환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이뮤노반트가 이 MG 중증급 무력증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을 때 주가는 그 발표한 날은 0.7%가 오르고 어제는 4.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랬던 거를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은 그 데이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은 신약 신청을 그냥 할 것으로 100% 믿고 있었는지 사실은 그 어느 세계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 움직임은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업에서도 그렇게 이번에 임상 결과가 좋아도 이제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1402로 좀 밀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에선 그다지 뭐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전혀 주가상으로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대감이 많았던 거죠. 이제 신약이 나오는구나. 여기에다가 중국에서의 이슈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겹치면서 약간 놀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왜 전략적으로 1402를 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1402는 기존의 바토클리맙이라는 물질은 치료 효과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FcRN이라는 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육을 움직이려면 신경에서 근육으로 야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거든요. 보낼 때 신호 전달 물질이라는 게 들어와서 근육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신호 전달 물질이 받는 그 부위에 계속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질 못하거나 약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든 어디든 이런 근육들이 멈춘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병이다. 그래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 하나가 중증급 무력증. 요번에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기존의 바토클리맙이라는 물질은 이 FcRN에 결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생존을 하는 게 문제인데 바토클리맙이라는 물질이 그 FcRN이라는 항체에 결합을 할 때 이 알부민 결합 자리를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부민이 똑같이 이 FcRN에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바토클리맙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알부민이 결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둥둥 떠다니면서 자꾸 알부민이 분해가 돼요. 혈중의 알부민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 LDL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LDL 상승이 부작용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이 바토클리맙 그 치료 물질 용량을 낮춰서 지금 임상을 다시 한 게 요번에 나온 임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이뮤노반트는 결합하는 자리가 알부민 결합 자리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부민은 알부민대로 생존을 하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뮤노반트 1402의 임상 1상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은 이뮤노반트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이 이뮤노반트의 1402 이 물질의 치료 효과가 이제 나오는 초기 임상 3상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알부민이 이제 혈중에서 줄어들지 않고 LDL 수치가 또 낮아지는 안전성, 그 다음에 치료 효과까지 두 개가 다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 이제 아제넥스가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물질과 대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임상 데이터도 좋았고 그리고 애초에 회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1402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 흐름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또 발표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또 관계사는 주가가 또 올랐음에도 한올바이오파마가 떨어진 거는 한 거죠. 요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1402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에서 이 바토클리맙이 생각했던 대로 아주 잘 나왔고 이 자체로도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바토클리맙이 이 정도 데이터를 냈으니 1402는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생각하는 대로 순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국인 특성상 빨리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또 언제 내년까지 기다려라고 하면서 파신 거 아닐까요?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많이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오게 되면은 1402로 다시 그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더욱더 이제 정교하게 프로토콜을 짜서 임상을 진행을 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게 조금 미뤄지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바토클리마비 제형도 좋거든요. 피하주사 제형이다 보니까 경쟁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주분들께서는 내년까지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한, 그러니까 아제넥스가 존슨앤존슨은 아닌 것 같고요. 니포칼리맙은 아닌 것 같고,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경쟁하거나 오히려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